배가 너무 적은 구명보트로 바다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따라서 그날 밤 사망한 1,513명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래에서 표현했기에 비행기가 열적절에 CEO가 아프지 않으면 그 빙산의 핵 아는지도 모를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빙산 충돌 이야기를 의심해왔지만 사실 생존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교의 끝내 전달되지 않은 경고, 절반도 차지 않은 차에 떠나버린 구명보트, 그리고 그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한 비명 뒤의 정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신화.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 사우샘프턴을 떠났을 때 그녀는 승객과 화물만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이동 물체였으며 선수에서 선미까지 거의 274m에 달하는 강철로 된 떠다니는 궁전이었고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엔지니어들은 그녀가 사실상 무적에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할랜드 앤 울프의 설계자들은 그 구획 중 4개가 동시에 침수되더라도 배가 떠 있을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이러한 수준의 안전 설계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업계 잡지들은 이 공학적 성과를 극찬했고 신문들은 그 자신감을 더욱 부풀리면서 신중한 기술적 주장은 조용히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 배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대중의 믿음이었습니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녀 항해에 승선했으며 에드워드 시대 사회의 단면이 3개의 객실 등급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1등석에는 산업가와 귀족들이 있었고 3등석에는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온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배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으며 누구도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월 14일 밤 그 믿음은 북대서양의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고 단 2시간 40분 만에 배는 사라졌으며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몇 분 만에 생명을 앗아갈 만큼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음모를 만들어내는 장치. 이 정도의 사망자 수는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진실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침몰 이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여러 이론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론은 J.P. 모건이 주도한 보험 사기의 일환으로 타이타닉호가 손상된 자매선 올림픽호와 비밀리에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모건이 연방준비제도에 반대하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재난을 꾸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빙산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선체 내부에서 타오르던 석탄 화재가 강철 구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실제 이야기에는 없는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가진 악당, 이익을 얻은 누군가, 그리고 1,500명의 죽음에 대해 정의를 되찾아줄 수 있는 처벌의 대상 말입니다. 또한 이 이론들은 생존자들의 말에서 힘을 얻는데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들이 맥락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말들은 원래의 대화 맥락에서 떨어져 나오면 마치 고백처럼 평생 숨겨온 비밀의 증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누구였고 배가 그들 아래로 사라진 이후 어떤 삶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격자들 에바 하트와 잭 세이어. 에바 하트는 1912년 4월 14일 밤 7살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이 등실 승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승선하기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 항해 내내 잠을 자지 않으며 남편과 딸이 쉬는 동안에도 옷을 입은 채 깨어 있었습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에바의 어머니는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 가족을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에바와 어머니는 어둠 속으로 내려졌고 아버지는 갑판에 남아 있었으며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까지 살았고 70년 동안 배가 침몰하면서 2 동강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관들과 엔지니어들은 충격을 받은 아이의 기억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로버트 발라드가 해저에서 두 동강 난차에 놓여 있는 난파선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녀가 늘 말해왔던 그대로였습니다. 잭 세이어는 17살이었고 부모와 함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등실 승객이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군중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우현 난간에서 수온 28도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뒤집힌 접이식 구명보트까지 헤엄쳐 올라갔고 다른 30명과 함께 밤새 그 선체 위에 균형을 잡고 서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는 동안 보트가 뒤집히지 않도록 몸의 무게를 옮겨가며 버텼습니다. 그는 훗날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펜실베이니아의 한여름 밤에 들리는 메뚜기 소리처럼 들렸다고 썼고 그 울음이 멈췄을 때의 정적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달되지 못한 경고. 잭 세이어는 1940년에 침몰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출판했지만 그 책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나누어 주었고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숨겨진 진실을 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선에서 아들이 전사하자 잭은 아버지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밤에 맞이했던 나이와 같은 50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의 무게를 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생존한 최고의 장교였던 찰스 라이트롤러에게서 나왔습니다. 라이트롤러는 수십 년 동안 화이트 스타 라인을 옹호하며 모든 공식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했지만 1936년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꿰뚫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메사바오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4월 14일 저녁 인근 선박에서 타이타닉호의 항로 바로 앞에 빽빽한 유빙과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내용을 알린 무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전체 항해 중 가장 구체적이고 긴급한 경고였으며 라이트롤러 자신도 거의 어느 계절에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함교에 전달되지 않았는데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사들이 마르코니 회사 소속이었고 그들의 주된 업무는 뉴욕으로 소식을 미리 전하려는 부유한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밀려든 메시지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 메사바호의 경고는 그저 옆으로 밀려나 선장 스미스나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장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롤러는 만약 자신이 그 경고를 보았다면 즉시 속도를 줄였을 것이고 거의 확실하게 완전히 멈춰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구명보트들.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두 동강나며 침몰했습니다. 선수 부분이 먼저 가라앉았고 선미는 공중으로 치솟아 끔찍하게 긴 순간 동안 멈춰 있다가 결국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약 1,500명이 북대서양으로 빠졌고 수온은 28도로 건강한 성인도 15분에서 30분 안에 목숨을 잃을 만큼 차가웠으며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위험에 처했습니다. 7살이던 에바 하트는 어머니 옆에서 담요에 쌓인 채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가 그 물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것들 중 하나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뒤집힌 접이식 보트에 매달려 있던 잭 세이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하나의 연속된 소리로 뒤섞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명은 아마도 20분 정도 이어졌고 그 후에는 에바가 훗날 죽음처럼 끔찍한 정적이라고 표현한 침묵이 찾아왔으며 머리 위에 별빛과 세상이 완전히 멈춘 듯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구명보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더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어떤 보트는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빈자리를 남긴 채 떠났지만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보트는 하강 과정에서 완전히 사람을 채운 상태를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르래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모두 바다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장교들에 의해 절반만 찬 채 보내졌습니다. 좌연에서는 라이트롤러가 여성과 아이들만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기다리는 여성이 없어도 남성들을 태우지 않았고 반면 우연에서는 1등 항해사 머독이 남은 자리를 남성들로 채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절반밖에 차지 않은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조차 물에 빠진 이들이 몰려들어 보트를 뒤집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멀어졌습니다. 비명이 멈춘 뒤에야 돌아간 것은 5등 항해사 헤럴드 로우가 지휘하던 14번 구명보트뿐이었고 그때는 이미 거의 모든 사람이 숨진 뒤였으며 그의 승무원들은 바다에서 4명을 건져 올렸지만 그중 1명은 아침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
에바 하트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했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만약 배가 어뢰를 맞았다면 그것은 전쟁이고, 폭풍 속에서 암초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자연이지만 단지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보트마저 빈자리를 둔 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비극이 되기 위해 음모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각 단계마다 이어진 자신감, 지연, 그리고 부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배는 너무 커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기에 아무도 침몰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빙산 경고는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졌기에 누구도 그것을 긴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사소해 보였기에 승객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구명보트는 가득 태우기엔 위험해 보였기에 장교들은 절반만 채운 채 내려보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트를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모든 단계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잭 세이어는 1912년 4월 15일에 오늘날의 세계가 깨어났다고 썼을 때 바로 이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난파선과 기록. 1985년 로버트 발라드가 대서양 수심사점 연기 킬로미터 아래에서 타이타닉호를 발견했을 때 그 난파선은 에바 하트와 잭 세이어가 늘 말해왔던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배는 두 동강 난체에 놓여 있었고 선체에는 거대한 균열이 아니라 우연선수 부분을 따라 이어진 여러 개의 손상이 있었으며 이는 5개의 구획을 침수시키기에 충분했고 설계상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하나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2017년 한 다큐멘터리가 석탄 화재 이론을 다시 제기했지만 7명의 해양 역사학자들이 당시 선박에서는 연료창 화재가 흔한 일이었으며 빙산으로 인한 손상만으로도 치명적이었다는 반박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였던 밀비나 디는 침몰 당시 생후 2달에 불과해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못한 채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들은 결코 음모를 숨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경계를 대신하고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에바 하트는 비명과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다음 경고가 왔을 때 과연 누군가는 귀 기울일까요?